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태풍 오기 전 일본 사람들의 행동에 한국에서 깜짝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상륙을 했습니다. 일본 방송국은 465만 명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렸고, 경제장관은 TV에 나와서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식료품을 준비해두라며 대비를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로 기상청은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상당히 강한 태풍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국민들은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산 불매운동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마트의 인스턴트 식료품 코너, 특히 라면과 같은 간편식품이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품들 중에 유독 한국 브랜드 제품이 매대에 그대로 팔리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국인들은 국내의 농심 신라면과 같은 유명 한국 제품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초대형 태풍이 와서 식료품을 사둬야 하는 상황이라도 한국산 식품은 절대 안 사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는데, 우선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은 한국산 식품인데 김치나 라면류를 구매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태풍 때에도 이러한 한국산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불매가 일어났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원래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매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불매운동 포스터에서 보았듯이 얼마나 한국 제품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라면밖에 불매운동 할 게 없느냐는 것이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일본이야말로 한국 불매운동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자동차는 거의 일본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갤럭시폰은 유독 일본에서만 5%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반도체도 놀랄 정도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은 70%가 넘는데 일본에서만 유독 1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대만에서 59%를 수입해 거의 모든 D램은 한국산이 아닌 대만산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산업 전 분야, 심지어 그것이 한국이 글로벌 탑인 반도체 분야마저 한국을 철저히 불매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 편의점에 한국 브랜드 라면만 남아있는 건 원래 그랬다면서 신오코보의 음식점, 10대들의 K-팝, 화장품 등을 제외하면 한국산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배제당한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불매운동보다 훨씬 강력하고 오래된 것이 일본의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이제야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그마저 일부에서 다소 국면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며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재난이 와도 한국산은 이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한국산 불매의 모습이 이번 태풍을 통해 드러난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곧 1년이 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3일 지면에 실은 타격은 일본 기업이라는 제목의 서울특파원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관해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상품목은 물론 그 밖에 다른 소재까지 일본 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신문은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고 닛산 자동차나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인 패션 브랜드 지우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 사태도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는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전쟁용공 소송이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당선을 경계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 본부장의 출마에 대해 WTO 사무총장에게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의 증용공 문제나 수출 관리 엄격화 등의 현안을 안고 있어 한국에서 당선돼 국제적인 발언력을 높이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유 본부장의 출마가 한일 간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한 상태다. 산케이 신문은 전날 한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할 경우 일본의 통상정책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WTO 사무총장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WTO 제소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신은 전날 유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당뇨 경험자가 유리하게 여겨져 산업부 장관이 아닌 유 본부장이 어디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한국 내에서는 WTO 개혁을 추진하려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로 돌아선다면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 본부장이 164개국이 모인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한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세계 무역기구를 개혁할 적임자는 바로 저라며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게 주업부인 WTO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표되는 각국의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밀려 1995년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 격인 WTO 상수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위원들을 추가로 인선하지 못해 지난해 말부터 개점 위협의 상태다. 그는 WTO 사무총장 출마가 개인적인 자리 욕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유명히 스스로를 앞세워도 됐지만 한국을 먼저 내세운 셈이다. 그는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해온 통상 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WTO 교역 질서 및 국제공조 체제를 보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가 내세우는 한국의 역할은 중견국이다. WTO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이해관계에서 치우치지 않고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 국가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회원국들 간의 신뢰와 통합이 필요하고 중견국인 한국은 바로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교 역할에 충실한 적임자이기도 하다. 유 본부장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과 철저한 준비,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스타일이다. 자유무역협정 밑그림을 그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뛰어난 개인기에 의존하는 브라질 축구 스타일 협상가였다면 그는 조직 시스템을 중시하는 독일 축구 스타일의 협상가다. 그의 능력과 리더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인정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얼굴을 맞댄 유 본부장에게 미국 정부의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 이직하지 않겠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WTO에서 개인기만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시스템을 중시하는 유 본부장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밟은 데 이어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공식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 조처가 이루어지면 보복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 죽음에 대해 압류명령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이 압류명령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며 1년 5개월 이상 시간을 끌자 법원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공시 송달은 8월 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현금화 대상은 일본제철이 2008년 1월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인 비엔날의 주식 8만 1,075주다. 앞서 지난해 1월 법원은 신일철 죽음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이들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실제 현금화 조처가 이루어지면 보복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한국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 철도 문제는 국가 간 정식으로 합의된 미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대응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그렇잖아도 냉랭한 한일 관계 속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추가적인 경제, 안보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계호 성공회대 교수는 공시 송달 시점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제소 재개 시점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해 물러설 수 없을 것이고 일본이 보복을 하면 우리도 대응 조처가 불가피해 이대로 가다간 2차 충돌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쪽도 현금화 조처가 불러올 영향을 알고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올 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학계, 경제계, 정치계, 피해자들의 대리인, 지원단체 등 양국이 전방위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춤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은 쉽지 않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하고는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금화가 실제 실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당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일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